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한의원에 암 진단받은 환자분께서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시고 나서 이 콩 먹으면 좋다는데요, 이 버섯 먹으면 좋다는데요, 막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그 음식만 드시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왜 그 음식이 진짜 좋은지 그걸 알아야 다른 음식들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약간 뻥 찌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뭐 그냥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워낙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고 완전히 내부가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에 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차 한의사로서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환자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풀어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환자도 그랬지만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서 하게 되는 표준 치료들을 유지로 하겠지만 혹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에 혹해서 그것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듯이 뭔가를 먹으면 뚝딱 나을 거라는 환상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유형의 병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 몸속 환경은 이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기본을 충실히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우리 몸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야기 드리거든요. 환자분들 몸속에서 뼈를 한번 싹 없애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 덩어리 속에 대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 몸의 대부분 한 60% 정도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속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세포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거든요. 뼈대는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세포들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에 기름을 띄우면 둥둥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에 단백질로 된 세포가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많은 암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세포화 환경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우명할 수 있는 물들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갈증을 신호로 조금 더 자주 공복에 물을 마셔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본으로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고 여기고 있어요. 세포 단위로 들어가야겠죠.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콩을 강조합니다. 콩밥을 먹기도 하고 콩나물을 길러서 먹기도 하고 두부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콩을 베이스로 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대신에 단백질 원으로서 붉은 고기는 상대적으로 피하시고, 왜냐하면 붉은 고기는 생산되는 과정에 불건강함도 있지만 붓다는 건 뭐냐면 철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철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과잉될 경우 많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줄이시되 좋은 흰살 생선이라던가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 있죠. 그런 걸 기준으로 하시고 붉은 고기를 꼭 먹고 싶다고 하면 삶아서 수육 형태로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름이잖아요. 이 오일이 중요해서 환자분들이 뭐 오메가3도 먹고 다양한 영양 보충제도 먹는데 저는 저온 압착한 들기름을 권합니다. 들기름 자체가 굉장히 항산화 효과도 좋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라던가 나물이라던가 이런 거 무칠 때 많이 드시기를 권하고, 그냥 아침에 생들기름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 드시기를 권하고요. 이것보다 더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은 들깨를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말려뒀다가 꼭꼭 한 숟가락씩 씹어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깨의 껍질 속에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많거든요. 또 암 환자들 보면 굉장히 변비라던가 이런 부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기름, 들깨 충분히 섭취하시면 그런 것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겠죠. 에너지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는데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고 살게 된 거, 배고픔을 면하게 된 건 탄수화물 때문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피해야 될 건 고도로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들이 생기면서 몸속 환경이 만성 염증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비만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도로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밀, 호밀, 쌀로는 현미, 견과류, 잡곡류 이런 것들을 적당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에도 중요하고 너무 죄악시되거나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기본적인 식이는 맑고 음용할 수 있는 물을 좀 더 충분히 마실 것, 콩으로 된 음식이라든가 흰살 생선, 그리고 작은 실치와 같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을 권하고요. 상온에서 압착한 생들기름이 좋은 지방산이어서 세포의 구조나 세포의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원형의 형태의 탄수화물,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제가 암 환자분들에겐 좀 더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섯류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분들 많이 드시고 있는 차가버섯이라든가 상황버섯, 이런 고가의 좋은 버섯들을 여건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팽이버섯, 표고버섯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버섯류들을 좀 더 즐겨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섯에 있는 다당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들도 있고요. 버섯이라는 게 나무라던가 이런 데 기생해서 자라는 건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숙주식물과 버섯과의 어떤 생존투쟁이죠. 생존투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일을 좀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당이 적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토마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쉽게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토마토 같은 달지 않은 과일들, 채소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암 환자분들의 건강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위는 갑상선암, 2위 폐암, 3위 위암, 4위 대장암, 5위 간암이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폐암, 전립선암, 간암이 많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채널이나 정보들이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건강이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들로 설명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암이 폭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기대염형의 증가입니다.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죠. 암이라는 질병의 특징이 어떤 세포의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기본적인 룰을 벗어난 세포들이 집단을 이뤄서 성장하는 것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류라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축적되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들은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 암이 폭증하는 이유는요, 저는 역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병을 찾은 환자분들의 80%가 통계 조사를 하면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자극, 정보들에 노출되는 거,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보라던가 자극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유리한 요건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그게 과잉인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에 일일이 다 대응하게 되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기 쉬운 요소가 됩니다. 한국인의 암 폭증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수면 부족입니다. 선진국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자기로 유명합니다. 입시 공부를 하는 아이들부터 취준생, 청년들, 직장인들, 그리고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깬다던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쁜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이 회복하고 복구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 암 폭증 원인은 초고령사에 접어든 것, 스트레스, 과도한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는 것, 수면 부족입니다.
최근에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자신은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근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이 이미 생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이지만 대부분의 암은 어떤 진단 과정에서 발견되기까지 꽤 오랫동안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고형암으로 자리를 잡으면 단일 클론, 즉 한 종류의 세포들이 계속 증식하는 건데 암 세포들끼리도 생존 투쟁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생존 투쟁을 거쳐서 최종 승자가 된 암이 단일 클론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 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쓰는 세포거든요. 그리고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없는데 괜히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피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감기와 같은 아주 단순한 질환들이 있죠. 이전과 다르게 너무 잘 걸리고 피로감과 어떤 염증성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이것들이 오래 지속된다면 한 번쯤 몸을 정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부위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암이라면 우하복부 옆구리, 갈비뼈 아래가 뭔가 묵직하다던가 통증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진다던가, 특히 여성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진을 했을 때 몽우리가 만져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정도까지 된다면 암이 상당히 이미 자리를 잡고 성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유 없이 예전과 같은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정밀하게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만 있다는 울합병 있죠? 한의학에서 암의 어떤 발생 기전을 보면 암은 울증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울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답답할 울자거든요. 답답할 울자가 어떻게 형성된 글자라면 향이 좋은 술을 딱 잔에 담아놓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겠죠. 즉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듯한 상태가 울증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암의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갑상선, 유방, 자궁 쪽에 많다고 했잖아요. 한의학적으로 치면 간의 영역이거든요. 간이라는 건 이 외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즉 그만큼 한국인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소통을 막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막고 있는데 우리 몸이 소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열적 상태가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조금 정체되어 있던 물질들이 잼을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점점 졸여지면서 어떤 유형의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음에서 적취로 간다고 보는데요. 이런 적과 취, 즉 유형의 덩어리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우울증의 상태를 풀어내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고 이 답답한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각만큼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흘러가는 상태, 소통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암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완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려 있거나 또 암을 치료받았다던가 아니면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적절히 풀어내지 못해요. 바빠서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완할 것을 권합니다. 즉 의식적으로 힘 빼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적극적으로 명상하듯 산책한다든가 이런 걸 권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햇볕을 쬐시라고 권합니다. 본래 우리가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살아왔던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인은 인공 조명 아래만 오래 놓여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피부암 때문에 뭐 걱정이 돼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햇볕 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햇볕을 쬐다는 것은 해 자체의 의미도 있고 자연과 접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거나 추운 시간 빼고 적당한 시간에 내 몸과 마음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은 정서적인 환기도 되지만 햇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주는 신호라던가 또 햇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암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뭘 하나요? 숨을 쉬죠. 죽기 직전까지 숨을 쉽니다.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 운동 부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오시면 호흡을 제대로 할 것부터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좋은 건강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을 표준 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 걱정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완하는 훈련들, 내 삶에서 자연지수를 높이는 것, 제대로 호흡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일상에서 호흡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은 너무 좀 길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